12.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 톰 피터슨. 나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13일의 금요일을 상상했다.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끼게 될 공포가 뼛속까지 스미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40대 초반의 가장 이야기였다. 그는 나와도 안면이 있는 유니크호사의 직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철야 근무를 하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여느 때처럼 그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웬일일까 싶었지만 모두들 곤히 잠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 의심도 없이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에게 뒤돌아온 것은 텅 빈 집안에 가득한 고요함 뿐이었다. 이곳저곳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아이들, 강아지와 금붕어, 가구, 카펫, 가전제품, 커튼, 벽에 붙어있던 액자, 심지어 치아까지도 모두 아내가 쓸어가 버린 것이다. 절망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침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의 옷가지들과 욕실 거실에 립스틱으로 쓴 개자식이라는 메모였다고 한다. 공항에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만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어쨌거나 나는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잔디밭을 살펴보았다. 혹시나 이삿짐 트럭의 바퀴 자국이 있나 싶어 조바심이 났다. 다행히 잔디가 밟힌 흔적은 없었다. 나는 차고로 달려가 아내의 차를 확인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버림받지는 않았나 보다.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를 찾았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내 사랑, 당신은 날 버리지 않았어. 나는 내심 안도하며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무슨 짓이야? 아내는 곱게 눈을 흘겼다. 그날따라 아내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눈언저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눈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이야. 자기가 나한테 관심을 다 보이고 신경 쓰지 마. 내일이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집에는 웬일이야? 아내의 냉담한 반응에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 자기야, 나 이제 막 뉴욕에서 돌아왔어. 좀 반갑게 맞아주면 안 돼? 당연히 자기를 찾아 이렇게 달려왔지. 내가 집에서 누굴 만나겠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알기나 해? 봐요. 여기 있잖아요. 실컷 보세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맞아. 지금은 여기 있지.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지난밤에 어디 있었냐는 거야. 외출했어. 밤새도록?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대단하네. 요즘 혹시 마술이라도 배웠어? 내가 집에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기만 하네. 자기야, 우리 쓸데없는 신경전은 그만하자. 어젯밤 전화를 수백 번도 넘게 했어. 자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아침에도 아무도 안 봤던데? 자기는 외출했다 치고 애들은 어디 간 거야? 친구네 집에 갔어. 그럼 자기도 친구랑 있었어? 아내는 팔짱을 끼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친구랑 같이 있었어. 남자야, 여자야? 아내는 내게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참 이기적이야. 매일 밤 내가 애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하루 전에 외출했다고 이렇게 닥달하다니. 알렉스 로고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하고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랬던 건지 아님 내가 아이들이랑 멀리 도망갔을까 봐 불안해서 그랬는지 말이야. 자기 진짜 왜 이래? 난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는 당신은 매일 밤 어디서 뭘 하다 들어오는데? 출장 핑계로 딴짓을 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자기야, 난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야. 자기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증인도 세울 수 있어. 맹세코 난 한눈 판 적 없어.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잖아. 어서 대답해줘. 도대체 어떤 대답을 바라는 거야? 어쩌나 당신이 상상하는 일은 없었는데 난 어제 제인이랑 같이 있었어. 제인? 자기 대학 동창 말이야? 그 먼 데까지 차를 몰고 갔단 말이야?
누구한테든 속 시원히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어.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난 분명 자기한테 말했어.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좋아. 왜 그런 거야? 어째서 갑자기 이러는 거냐고. 지금 나한테 왜냐고 묻는 거야? 그것도 갑자기? 알렉스 씨, 당신의 이기적인 성격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당신이 날 내팽개쳤던 건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지. 자기는 이곳에 온 뒤로 나랑 아이들은 항상 뒷전이었잖아. 그 잘난 공장 운영 때문에. 자기야, 내가 왜 공장 일에 매달리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일이냐고. 그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고? 천만에.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잖아. 그럼 자기는 내가 하루아침에 직장에 떠밀려서 거리에 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님 승진을 포기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도 잘 알고 있잖아. 자기야. 자기도 힘들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도 하루하루가 고달파. 아니 피가 말라. 제발 날 좀 이해해줘. 아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자기야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나도 변할 거라고. 앞으로 약속할게. 앞으로는 자기랑 우리 애들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남겨둘게. 가능하면. 아내는 그제야 말문을 열었다. 됐어.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마. 자기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도 소용없어. 이 집이 안락한 가정이 아니라 또 다른 사무실이 될 테니까. 난 자기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원해. 자기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자기를 보면 아슬아슬해. 정신이 딴 데 있어서 애들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어쩌다 아이들이 자기한테 조잘거린 내용을 물으면 자기는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하잖아. 아이들한테는 진심으로 아껴줄 아빠가 필요해. 난 남편이 필요하고. 자기야 제발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날 믿어. 진짜 너무하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이 고비만 넘기면 이라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우린 맨날 같은 문제로 싸웠잖아. 자기는 그럴 때마다 이 고비만 넘기자고 말했어. 그래. 자기 말이 맞아. 우리는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퉜지. 변명 같지만 난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내는 쓸쓸히 허공을 응시했다. 자기는 어딜 가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데이브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샤론을 낳았을 때도 그랬어. 그래 자기는 일에 미친 대가로 승진과 월급을 얻었고 난 남편을 잃은 대가로 안정적인 생활을 얻었으니 뭐 손해본 건 없네. 나는 겸연쩍어 머리를 극적였다. 자기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젠 이야기를 해야겠어. 있잖아 자기야. 이번 일은 승진도 보너스도 없어. 그냥 서바이벌 게임이야.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라고. 내가 어떻게 될지는 3개월 뒤에 판가름이 날 거고 근데 지금 자기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러는 자기는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그래 좋아. 우리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은 그만두자.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잖아. 문제는 시간인데 솔직히 말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어. 난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아. 자기 일에 짐이 되는 건 더더욱 싫어. 그냥 자기 시간의 아주 일부분만 내달라는 거잖아. 자기 마음 잘 알아. 하지만 공장을 살리려면 최소한 2-3달은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해. 그만큼이라도 안 되겠어? 적어도 저녁만큼은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자기 빈자리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가끔은 눈물이 나. 가족들 모두가 다 그래. 자기가 없으면 나나 아이들이나 모두 집안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껴. 다들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참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빠야. 그런데 자기야, 가끔씩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야. 근무 시간 안에 도저히 일을 끝내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럼 집으로 가져와. 집에 와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라도 하면 최소한 자기 얼굴은 가끔씩은 들여다볼 수 있잖아.
혹시 알아? 내가 자기 일을 거들어 줄 수 있을지. 아내는 예전의 상냥함을 되찾고 있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확신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다. 내가 집중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아. 그렇게 할게. 아내의 얼굴에 드디어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심이지? 물론이지. 그치만 일이 잘 안 될 때는 나를 좀 배려해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 그래, 알겠어. 나는 아내를 향해 몸을 숙였다. 이 거래에 서명하는 의미로 악수를 할까 아니면 키스를 할까? 아내는 내 품에 뛰어들어와 오랜만에 키스를 해주었다. 자기는 모를 거야. 어젯밤 내가 얼마나 자기를 보고 싶어 했는지. 정말 그랬어? 나도 정말 자기가 그리웠어. 술집이 그렇게 음침한 곳인지 처음 알았다니까. 술집? 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제인이 우겨서 정말이야.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제인이 어제 새로운 춤을 가르쳐 줬어. 그리고 어쩌면 이번 주말에 나는 아내를 힘껏 껴안았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자기 뜻대로 할게. 정말? 아내는 수줍게 웃어 보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이 금요일인 거 알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일찍 출발하면 멀리는 못 가도 바람 쐬고 오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내는 작고 도톰한 입술을 포개왔다. 자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왜? 지금 공장에 나가봐야 해. 아내는 뾰로통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나 원참. 알겠어. 근데 오늘은 일찍 돌아온다고 약속해. 안 그러면 안 보내줄 거야. 약속할게. 정말 근사한 주말이 될 거야. 기대하라고. 나는 오랜만에 기쁨에 들떠있는 아내에게 짧은 입맞춤을 하고 공장으로 향했다. 사막 하이킹에서 수수께끼를 풀다. 같은 속도로 걷는데 왜 대열은 점점 느려질까? 오전 7시. 토요일 오전에 나른함을 만끽하고 싶었던 내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나는 오랜만에 단잠을 즐기며 아내와 사랑을 속삭이고 싶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내 정신의 피로도 말끔히 씻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어젯밤 잠들기 전에 새벽 단잠을 깨우던 알람도 언제 울릴지 모를 전화기도 모두 꺼버렸다. 그런데 새벽잠을 설치다 곤히 잠든 내 머리맡에서 보이스카우트 차림을 한 사내 아이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다름 아닌 내 사랑스러운 아들 데이브가 말이다. 데이브, 무슨 일이니? 나는 아직 잠에 취한 목소리로 데이브에게 물었다. 아빠, 7시야. 빨리 일어나. 7시라고? 데이브, 아빠 너무 피곤해. 1시간만 더 자자, 응? 그때까지 만화 영화라도 보고 있으면 안 될까? 아빠가 부탁할게. 하지만 데이브의 불같은 재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녀석은 내 명치 위에 주저앉아 내 몸을 흔들어댔다. 아빠, 지금 가도 늦는단 말이야. 어서 일어나. 늦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데이브의 표정을 살폈다. 아이의 동그란 눈동자 속에 언뜻 실망감이 떠올랐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하이킹 가기로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 아빤 자원봉사자로 나랑 같이 가서 분대장을 돕겠다고 나하고 손가락까지 걸었으면서 데이브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랬나? 아빠가 깜빡했나 보다. 근데 어쩌지? 아빤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어수룩한 꾀는 녀석에게 통하지 않았다. 나는 슬쩍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보려 했지만 줄리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빨리 샤워부터 해. 아빠, 준비는 내가 다 해놨어. 아빠 짐이랑 내 짐. 아빠가 샤워할 때까지 차에다 짐을 옮겨 놓을게. 아빠, 빨리빨리 좀 하세요. 아이 참, 8시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어서요.
승리는 결국 데이브의 몫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욕실 문 앞까지 갔다. 애초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아들에게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뿐이다. 데이브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 앉아 움푹 팬 눈두덩을 눌러 간신히 잠 기운을 털어냈다. 간단한 캐주얼 차림으로 침실을 나오는 동안 왠지 아내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은 내 아내를 위한 날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내는 아들에게 주말을 내주어야 했다. 나는 곤히 잠든 아내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으로 미안함을 대신하고 문을 나섰다. 1시간 반 뒤 데이브의 투덜거림과 제잘거림이 조금 잠잠해졌을 즈음 약속 장소에 닿았다. 숲 어귀에는 노란 리본을 단 보이스카우트 대원들과 그 부모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문득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노란 손수건의 한 장면이 떠올라 늙은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의 한 소절을 흥얼거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대장이 보이질 않았다.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데이브를 불러 분대장의 소재를 물었다. 데이브, 분대장님은 어디 계시니?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소년들과 함께 있던 약삭빠른 부모들은 속속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다. 마침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분대장님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오신대요. 무리 중에 한 아이가 대꾸했다. 치질이 도졌대요. 아저씨가 우리 분대장님이 되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또 다른 소년이 물었다. 빌어먹을. 이제 막 솜털을 벗기 시작한 녀석들이 모두 나만 바라봤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체 내가 왜 이 짐을 떠맡아야 하는 거지? 토요일 오전의 자유마저도 포기한 내게 이럴 수는 없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또 본의 아니게 아내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상처를 주게 되었다. 잠시 아내가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실망감을 떠올리자 감히 그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이 철부지 산의 아이들과 1박 2일 동안 지옥 훈련을 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떠맡게 된 것에 화가 치밀었지만 아이들을 감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눅이 들지 않았다. 공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일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나는 일단 아이들을 집합시킨 다음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위험한 원시림을 어떻게 탐험할 것인지 의논했다. 우리는 일단 길잡이 표시가 되어 있는 길을 따라 숲을 통과해 악마의 협곡에 도착해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아침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는 대원들을 정렬하고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맡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악마의 협곡을 향해 출발했다. 10마일이나 되는 행군을 이 녀석들이 잘 견뎌낼지 의심스러웠지만 어쨌든 출발은 순조로웠다. 행군하기에는 정말 환상적인 날씨였다. 나뭇잎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반짝였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아직은 이른 봄이라 그늘진 곳은 쌀쌀했지만 숲으로 들어가자 어느새 몸에 알맞게 데워졌다. 숲이 깊어질수록 억센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대오를 일렬 종대로 정비해 조금씩 전진해 나갔다. 10야드마다 오솔길 한옆에 노란색 표지가 있어서 길을 찾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나는 대원들의 상태를 살피며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나 걸릴지 가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행군 속도를 보면 시간당 2마일 정도는 전진할 수 있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적어도 5시간 안에는 악마의 협곡에 도착할 수 있겠지. 우리가 오전 8시 30분경에 출발했으니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으로 1시간 반을 할애한다 해도 오후 3시 정도에는 도착할 수 있겠네. 얼마를 갔을까? 내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대열은 처음 출발할 당시의 간격보다 1m 이상 벌어져 있었다. 대열의 후미는 느린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다. 나는 대열을 정비해 300m 갈 때마다 대원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10분 정도 뒤에는 대열의 후미가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열의 후미로 이동해 뒤에 처진 대원들을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먼저 내 바로 뒤에 따르던 대원에게 선두 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이름이 뭐니? 론이에요. 그래, 론. 이제부터 네가 대열을 이끄는 게 좋겠다. 나는 론에게 선두를 맡기면서 지도를 넘겨주었다. 오솔길을 따라서 적당한 속도로 전진하면 돼. 알겠지? 네, 로고 대장님. 론은 중대한 임무를 맡은 군인처럼 힘차게 대꾸한 뒤 적당한 속도로 출발했다.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론의 뒤를 따르도록 해라. 지금부터는 론이 부대장이다. 한 사람도 론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 알았나? 대원들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론의 뒤를 따랐다. 나는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후미를 기다렸다. 대열 중간 지점에 데이브가 있었지만 녀석은 쑥스러운지 나를 모른 체 하며 지나갔다. 대열 끝의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다. 2~3명 정도는 간간히 농담까지 하면서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머지 대원들은 약간 지친 기색으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중 뚱뚱한 대원 하나는 안쓰러울 만큼 힘겨워 보였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뒤를 따르는 다른 대원들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행군에 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소년을 불러 세웠다. 이름이 뭐니? 허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 견딜만 하니 허비? 아직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허비는 다시 대열에 합류했고 나머지 대원들도 허비의 뒤를 따라 열심히 행군했다. 허비 뒤에 있는 몇 명은 허비를 앞지르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다. 마침내 대원의 끝자락이 보였다. 나는 마지막 대원의 뒤를 뒤따라가며 선두와의 간격을 점검했다. 대열이 안정된 리듬을 찾아가는 듯이 보였다. 주변 풍경이 지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참을 걷고 있자니 머릿속에 이러저러한 상념이 떠올랐다. 이번 주말만은 진심으로 아내랑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나 원참 당신다워. 아마도 아내는 지금쯤 무심한 나를 탓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아내도 데이브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아내에게 할애할 수 있을까 문득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사이 요나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랬다. 뉴욕에서 돌아온 뒤 나는 그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전혀 없었다. 언뜻 보기에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물리학 교수와 내노라 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사이에 오간 대화가 무엇이었을지, 또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못 궁금했지만 닿을 수 없는 허상처럼 아련하기만 했다. 대체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 다 포괄적인 개념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둘 다 지극히 평범한 말에 불과하지 않은가? 분명 우리 제조업에는 종속적인 사건들이 있다. 선행된 작업은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처리돼 있어야 하고 부품 역시 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이미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완성돼 있어야 하며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조립이 끝나 있어야 한다. 종속적인 사건이라면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킹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악마의 협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데이브가 그 길을 가기 전에 우선 선봉에 서 있는 론이 그 길을 지나가야 하고 허비가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데이브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있는 대원들 모두가 그 길을 거쳐간 뒤에야 목표에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계적 변동이란 무엇인가? 나는 앞쪽을 바라보았다. 내 앞의 대원은 나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걷고 있었다. 소년과의 거리는 불과 몇 분 사이 2m 이상 벌어져 있었다.
나는 큰 걸음으로 소년을 따라잡았지만 이번엔 너무 가까워져 속도를 늦춰야 했다. 만일 내가 내 걸음의 변화를 측정했다면 통계적 변동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시간당 2마일의 속도로 걷는다면 우리는 어림잡아도 오후 3시경에는 악마의 협곡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은 변수가 생겨 목표 시간이 수정되고 있다. 물론 1시간에 2마일의 속도로 걷는다는 의미는 매 순간 정확히 시간당 2마일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시간당 2.5마일의 속도로 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간당 1.2마일의 느린 속도로 전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균 시속은 각자의 보폭과 속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변압기 전선을 납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정해보자. 평균 작업 시간을 내기 위해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스톱워치로 작업 시간을 산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4.3분이라는 데이터를 얻었다 해도 실제 작업 시간은 어림잡아서 2.1분에서 6.4분 사이의 편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번 작업은 2.1분이 걸릴 것이고 다음 작업은 5.8분이 걸릴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정보를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떻게 평균 작업 시간을 산출한단 말인가? 뭐가 문제지? 내가 아는 한 잘못된 것은 없다. 어쨌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평균이나 추정치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데 잠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던 사이 대열은 다시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정체 지점의 선두에는 허비가 있었다. 이제 막 가파른 언덕길에 접어들었을 뿐인데 허비는 진땀을 흘리며 아등바등 산을 오르고 있었다. 대원들마다 저마다 허비를 나무라며 걸음을 재촉했다. 빨리빨리 이 골칫덩어리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골칫덩어리? 이 골칫덩어리야. 빨리 움직여. 또 다른 대원이 맞장구를 쳤다. 됐다. 그만들 해라. 나는 허비를 놀리는 대원들을 제지하며 허비를 지켜보았다. 허비는 벌개진 얼굴로 언덕 정상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잘했다 허비. 계속 가렴. 나는 허비를 격려하며 대원들을 다독거렸다. 후미에 선 대원들은 모두들 언덕을 향해 돌진했다.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나머지 대원들도 정상에 올랐다. 나는 정상에 올라 언덕 아랫길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론이 어디 있지? 허비 앞으로. 두세 명의 대원들만 보일 뿐 론을 비롯한 선두 그룹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큰 소리로 대원들에게 외쳤다. 이런 론이 어디 있지? 허비 앞으로 두세 명의 대원들만 보일 뿐 론을 비롯한 선두 그룹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큰 소리로 대원들에게 외쳤다. 전원 빠른 걸음으로 간격을 좁혀라. 빠른 걸음으로 전진. 허비는 즉시 속보로 바꾸었고 그 뒤를 따르는 대원들도 달리기 시작했다. 대원들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등 뒤에 매달린 배낭과 물통, 슬리핑백들이 출렁거렸다. 허비는 그의 육중한 체구만큼 뛰는 소리도 유난했다. 배낭 속에 무엇을 잔뜩 챙겨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리저리 출렁일 때마다 쨍그랑거리는 고물상 소리가 났다. 200m 정도를 뛰다시피 전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선두 그룹을 따라잡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허비의 속도가 느려져 우리 전체가 늦어지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이 큰 소리로 허비를 재촉했고 나도 허둥지둥 대열을 따라갔다. 마침내 눈앞에 론의 모습이 잡혔다. 나는 재빨리 론을 향해 소리쳤다. 론, 멈춰. 다른 소년들이 내 명령을 복창하며 론에게 전달했다. 론이 내 소리를 들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허비와 다른 대원들도 속도를 늦추었다. 우리가 다가서자 선두 그룹이 일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론, 내가 아까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라고 했잖아. 네, 그렇게 걷고 있어요. 론이 항변을 했다. 알았다. 다음번엔 대열이 끊기지 않도록 해라. 론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허비가 물었다. 대장님, 5분 정도 쉬면 안 될까요? 좋아, 5분간 휴식이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원들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앉아 휴식을 취했다. 허비는 몹시 지친 듯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누워버렸다. 내가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고 막 앉으려는데 데이브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빠 참 잘하고 계세요. 고맙다. 우리가 얼만큼 온 것 같니? 2마일이요. 설마 지금쯤이면 좋게 3, 4마일은 지나왔어야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렴. 아니에요. 론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는 분명 2마일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 그럼 서둘러야겠네. 5분 뒤 대원들은 이미 대열을 정비하고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 앞으로! 앞으로 펼쳐진 길은 직선이었기 때문에 전 대원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 30m도 가지 않아 좀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대열은 흐름을 놓치고 또다시 늘어지기 시작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목표 시간 안에 악마의 협곡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절반 이상의 낙오가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나는 먼저 론의 속도를 체크해 보았다. 론은 내가 지시한 대로 대원들이 걷기에 알맞은 평균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대원들도 론과 보조를 맞췄다. 문제는 허비였다. 그 아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속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아마도 자신에게 쏠리는 눈빛들을 느꼈던 모양이다. 허비는 제 앞 대원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다. 모두들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선두의 론과 후미의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지? 통계적 변동 때문일까? 아니 그럴 순 없다. 통계적 변동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대원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대원들 사이의 간격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론과 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 편차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론과 달리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다. 대원들 각자 론과 같은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전체 대열은 점점 더 늘어지고 있다. 허비와 그 앞의 대원 사이의 간격만 제외하고 그렇다면 허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허비를 지켜보았다. 허비는 한 걸음 뒤처질 때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몇 걸음씩 달려갔다. 즉 허비는 대원들과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허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왜 우리는 론과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데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지? 나는 선두 그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때 데이브가 잠시 신발끈을 고쳐 매느라 속도를 줄이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 앞으로는 론이 이끄는 선발대가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3m, 4m, 5m. 자꾸만 간격이 벌어졌다. 이제 곧 전체 대열의 길이가 5m 이상 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었다. 론의 속도가 전체의 속도를 결정한다. 대원 중 누군가가 속도를 줄이면 전체 대열의 길이는 늘어난다. 데이브가 속도를 줄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원이 론보다 반 걸음 정도 보폭을 줄인다면 전체 대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변수였다. 그렇다면 론보다 빨리 걷는 대원이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보폭을 크게 하거나 빨리 움직이면 전체 대열의 길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 평균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내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대열의 길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와 앞대원 간의 거리는 고작 약 1.5m 정도이다. 이 아이가 계속 같은 속도로 걷고 내가 속력을 높인다면 약간의 거리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1.5m 뿐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앞대원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제약 조건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선두를 쥐고 있는 론을 제외한 모든 대원의 속도는 각자 자기 앞에 있는 대원의 속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조금씩 요나 교수가 말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다. 우리의 하이킹은 통계적 변동이 결합된 종속적 사건들의 집합인 것이다.
현재 대원들의 속도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다는 제약 조건 아래 속력이 제한되어 있어 앞사람의 통계적 변동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내 앞사람이 시간당 2마일로 걷는다면 비록 내가 시간당 5마일을 걸을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바로 앞에 있는 대원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대열 내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간당 5마일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추론을 정리하면 우리 대원들은 속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데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이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논리이다. 따라서 대원 중 누군가가 속도를 한없이 늦춘다면 속도는 무한대로 늘어질 것이다. 문제는 변동의 평균치가 아니라 바로 변동의 축적이었다. 현재 우리 대원들은 종속적인 기약 조건 때문에 느린 속도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누적 시간만큼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미 후미 대열이 론보다 더 빨리 이동하도록 이끄는 것밖에 없다. 선두 그룹의 상태를 파악하는 동안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각자에게 할당된 거리는 대열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데이브는 론을 기준으로 한 평균 속도에서 뒤떨어진 거리만큼 보충하면 되지만 허비는 자신의 변동치와 아울러 그 앞사람이 축적한 변동치까지도 메워야 할 것이다. 결국 대열의 맨 끝에 위치한 내가 전체의 길이를 줄이고자 한다면 대원 전원이 누적한 변동치만큼의 거리를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즉시 이것을 우리 공장과 연결해 보았다. 우리 공장에도 물론 종속적 사건들과 통계적 변동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 대열을 제조 시스템의 기본 모델로 바꾼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대원들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즉 산행을 생산하라는 것이다. 즉 산행을 생산하는 것이다. 론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을 소비함으로써 산행 과정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데이브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다른 대원들이 그 과정을 처리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허비와 그 뒤 대원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내게 돌아온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하나하나의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종속적 사건 집합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순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누군가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순서에 상관없이 종속적 사건에 묶여 있다. 이것을 우리 공장의 운영 지표에 대입한다면 나는 최종 작업 단계인 판매에 해당한다. 즉 내가 산행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의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창출률은 론의 산행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원자재를 소비하는 론과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인 나 사이에 존재하는 길, 대원들이 걸어가는 길은 재고량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산행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내가 느끼는 피로감 외에는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론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 창출률은 내가 걷는 속도에 달려있지만 내 속도는 다른 대원들의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이것은 재고량이 증가할 때 현금 창출률은 상대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부조화로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될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니코사에서는 재고량이 늘면 그에 따른 재고 유지비도 함께 늘었다. 재고 유지비는 운영비에 속하므로 운영비도 동시에 늘 것이다. 하이킹 대원들의 경우에는 앞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서두를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결국 재고가 증가하면 현금 창출률은 떨어지고 운영비는 늘 것이다. 우리 공장에서도 분명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 이것이다. 요나 교수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였어. 내가 나만의 상념에서 빠져나와 언뜻 앞 대열을 보았을 때 이 비유에서 간과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열은 좀 전보다 빠른 속도로 간격을 좁히고 있었다. 모든 것은 결국 평균화된다. 나는 고개를 내밀어 선두를 바라보았다. 시간당 2마일의 평균 속도로 걷고 있는 론의 모습이 잡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론이 행군을 멈추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왜 멈췄어? 대장님, 점심시간이에요.